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의 구름.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아니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신 마음 아무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조국은 시인을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살게 했다. 신동엽. 장편 서사시 금강을 비롯한 그의 시들은 조국의 하늘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고자 했던 큰 외침이었다. 가난, 외세, 분단, 그리고 부패한 권력. 이 모든 껍데기와 싸워나가는 민중의 향그런 흙가슴 속에서 그의 노래는 살아가고 있다. 4월 19일,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이 우랄 고원에서 풀을 뜯으며 양달진 동남아 하늘 고운 반도에 이주하던 그날부터 삼안으로 백제로 고려로 흐르던 강물, 아름다운 치맛자락 매듭 고운 흰 허리들의 줄기가 3일의 하늘로 솟았다가 또다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솟구쳐 오른 아사달 아사냐의 몸부림, 빛나는 안가슴과 물구비의 찬란한 반항이었다. 물러가라. 그렇게 쥐구멍을 찾으며 건불처럼 흩어져 역사의 하수구 진창 속으로 흘러가 버리려만 하는 오욕된 권세, 저주받을 이름 함께 어느 누가 막을 것인가? 태백줄기 고울고울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진달래, 개나리, 복사. 알제리 흑인촌에서 카스피의 바닷가의 촌 아가씨 마을에서 아침 맑은 나라 거리와 거리, 광화문 앞마당, 효자동 종점에서 노도처럼 일어난 이 새피 뿜는 불기둥의 한거, 충천하는 자유의 의지. 길어도 다함없는 샘물처럼 정의와 울분의 행렬은 억겁을 두고 젊음쳐 뒤를 이을지어니 온갖 영광은 햇빛과 함께 소리치다 쓰러져간 어린 전사의 아름다운 손등위에 퍼부어지어라. 맨몸으로 일어선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이승만 정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한국의 60년대는 자주적인 민중의거의 충격으로 시작된다. 4.19 혁명은 정치,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여파를 남겼다. 얼핏 보면 민중이 1년 남짓밖에 열매를 누리지 못한 실패한 혁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문학에 미친 영향은 잠옷 깊고 지속적이었다.
해방 이후 줄곧 독재와 외세에 눌려서 살아온 민중이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건. 그것은 순수문학의 허울 속에 잠자고 있던 우리 문단의 한울을 환하게 열어주었다. 민족 시인 신동엽. 그에게 있어서 혁명이란 특정한 구호나 행위보다 먼저 인간의 양심을 되찾고 벌거벗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허물을 벗자. 인간의 알몸을 통여맨 온갖 껍질을 벗겨내자. 벗기다가 털어는 상처가 날지라도 허물을 벗자. 1967년에 발표된 껍데기는 가라. 이 작품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향그런 흙가슴으로 전쟁과 폭력과 압제를 쇠붙이로 비유해서 노래한 그의 대표작이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계청 앞에 서서 부끄러운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그러니까 4.19라는 걸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때 구호가 결국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하고 학원 사찰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었죠. 그러나 그 저변에 흐르는 민족사적인 우위를 본다면은 역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고 또 민중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신동엽 씨는 4.19 이전부터 그런 식, 그 데뷔를 할 때부터 그런 식을 가지고 쓰는 사람인데, 이 껍데기는 가라는 시만 보더라도, 먼저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해서 그 4.19는 주문을 해놓고, 그것을 우리 민중적인 전통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이제 동학년하고 연결시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사달 아사녀 얘기가 나오죠. 그때 가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저붙이는 가라.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주장하는 이런 시를 썼는데 확실히 그 시점에서도 그렇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인식은 4.19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나 우리 역사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아주 높은 차원에 다다랐다고 봐야 되겠죠. 백제. 옛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걸음을 남기는 곳. 금강. 옛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동엽을 낳고 길러낸 부여는 그에게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역사의 땅이자 신심의 고향이었다. 한때 삼국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고도 부여. 그 한가운데를 흐르는 금강은 백제의 젖줄이자 대동맥이었다. 이 강을 따라 중국의 문화가 들어왔고 백제의 문화는 다시 일본으로 흘러갔으며 마침내 나당 연합군이 들어와
백제를 멸망시켰다. 백제 1500년, 별로 오랜 세월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듯 백제는 우리 엊그제 그그제에 있다. 금강을 굽어보는 나성터, 백제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세월의 끝에 동엽의 시비가 서 있다. 둥글고 온화하면서도 역사에 대해 체념하지 않는 백제의 정신을 동엽은 가깝게 느끼며 자라났다. 동엽이 어린 시절을 보낸 부여옥 동남리의 생가, 유족과 뜻있는 문인들의 손으로 1985년에 복원된 이 집을 지금은 90이 넘은 아버지 신연순 씨가 홀로 지키고 있다. 벽, 천장, 붓도막까지 온통 벌건 황토로 발라서 지은 낡은 초가집. 지금은 그 가난의 흔적 대신 늙은 아버지의 고족함이 곳곳에 스며있다. 새로이 단장된 이 집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고향을 떠올릴 때마다 신동엽은 뜻모를 분노와 아픔을 되살려내곤 했다. 지금은 유년의 기억을 따뜻한 서정으로 승화시켰던 그의 시에서만 가난이 확인된다. 외아들을 먼저 보낸 지 20년. 잠 못 이루는 세월 속에서 동엽의 흔적을 더듬는 것으로 소일해온 아버지 신연순 씨. 생각이 깊고 영특한 동엽에게 부모가 거는 기대는 유별난 것이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해마다 봄이 오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자운형, 독사풀, 말풀을 씹어야 했던 가난의 한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다. 가난했던 고향에 대한 추억은 훗날 굶주린 동포들에 대한 연민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빼앗기고만 사는 민중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으로 확대된다. 국민학교 6년 동안 줄곧 우동생이었으면서도 가난으로 중학교 진학을 망설여야 했던 소년 신동엽. 1학년부터 늘 우등상을 타오고 공부를 국민학교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해야 할 텐데, 공주 사범은 참 공주 중학은 가깝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전주 사범은 국비로 이제 돈이 한 푼도 안 되는데, 그 대신 머리 좋은 놈들이 전부부입니다. 할 수 없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지만 그 전주 사범 지원해서 참 다행히 부여서도 20원이나 갔었는데 다 떨어지고 독립이 안 하면 돼서 쫓아와서 참 빈시판이 준 명단, 합격자 명단을 붙이는데 신동엽 문자가 붙었은 게 아이고 됐다고 어린애를 안고 만세 부른 게 시방도 생각납니다. 전주 사범에 진학할 무렵 동엽은 자기의 가난을 민족 전체의 가난으로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소년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학교는 일본 군국주의의 교육장이 되어 있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콩깨묵과 단무지로 끼니를 이어야 했던 학창시절, 동엽은 말이 없고 고독한 학생이었다. 고향에서 가져온 돌멩이를 교종 한 구석에 놓고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던 동엽. 친구들은 이러한 동엽을 외로운 황제라고 불렀다. 전주사범 시절은 동엽이 훗날 시인으로서 지녔던 세계관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였다. 냉정하고 이지적이며 정적인, 책임감이 강하고 착실한 생동. 동엽의 이러한 외모 속에서는 남다른 지적 정열이 불타고 있었다. 동양의 철학과 한반도의 역사를 탐구하고 고글리와 고리키, 뚜르게네프 등의 러시아 문학,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에 심취했던 신동엽. 언젠가 부연 호밀이 벨무여 나는 사범학교 교복 교모로 금강줄기 거슬러 올라가는 조그만 백합판 위에 서 있은 적이 있었다. 그때 배 옆을 지나가는 넓은 들판과 먼 산들을 바라보며 시와 사랑과 혁명을 생각했다. 내 일생을 시로 장식해봤으며 내 일생을 사랑으로 채워봤으며 내 일생을 혁명으로 불질러봤으며 세월은 흐른다. 그렇다고 서둘고 싶진 않다. 해방과 좌우 갈등의 소용돌이는 동엽에게도 밀어닥쳤다. 3학년 때 민주학생연맹이란 단체에 가입하여 학생운동에 관계하던 동엽은 급기야는 무단 장기 결석으로 제명 처분을 당하고 만다. 산에도 들에도 분수, 농촌에도 도시에도 분수. 태양 쏟아지는 반도의 하늘, 사시사철 시원한 의지 무지개 돋게. 산에도 들에도 분수, 목장지대에 우거지고 남북 평야 기름지게. 속 시원히 낡은 건 밀려가고 외세도 근접 못하게. 태백산 지맥 속서 솟는 지하수로 수억만 개의 분수 터놓았으며 농어촌에도 김포공항에도 분수 치솟았으며 침략도 착취도 발못 붙이게 반도를 가로지른 가시줄 씻겨가 버리게 우리의 머리마다 속 시원한 분수. 해방, 그것은 외세의 힘으로 주어졌기에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다. 일본군 대신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은 결국 이 산천을 둘로 갈라놓았다. 이 땅에 분열과 대립과 증오의 씨앗을 뿌린 강대국의 막강한 쇠붙이 앞에서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동란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갖은 미명을 뒤집어쓴 사륙과 약탈, 파괴가 눈앞에 범람하고 있다. 내 나라의 무고한 백성이 죄 없이 자꾸 죽어만 가는데도 시인은 자기의 독방에 집거하면서 꿈과 꽃만 뇌작거려야 할 것인가?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제약하며 또한 우리에게 제약받는다. 비록 비애일 망정, 추억일 망정, 현실은 우리의 가슴에 벅차도록 풍부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6.25 당시 국민방위군에 편입됐다가 탈출하여 간신히 생명을 지킨 신동엽. 그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농도 짙은 서정성으로 감싸 안았다. 길가엔 진달래 몇
납불이 꼽혀 있고 바위 모서리엔 이름 모를 나비 하나 머물고 있었어요. 잔디밭엔 장총을 버려 던진 채 당신은 잠이 들었죠. 햇빛 맑은 그 옛날, 후고구려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묻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뼛섬은 썩어 꽃쭉 널리도록. 남해가 두고 온 마을에선 언제인가 눈먼 식구들이 굶고 있다고 담배를 마르며 당신은 쓸쓸히 웃었죠. 집가라비 속에 든 누군가의 발목을 과수원 모래밭에선 보고 왔어요. 꽃살이 튀는 산허리를 문어 온종일 탄환을 퍼붓죠.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꼽혀있고 바위 그늘 밑엔 얼굴 고운 사람 하나 서늘히 잠들어 있었어요. 꽃다운 산골, 비행기가 지나다 기관포 쏟아놓고 가버리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그리움은 회올려 하늘에 불붙도록, 뼛섬은 썩어 꽃쭉 널리도록. 바람 따신 그 옛날, 후고구려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묻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잔디밭엔 담뱃값 버려 던진 채 당신은 피 흘리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달래 선천이라고 하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김소월 일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불타오르는 사랑의 이미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단계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개인적인 서정성 이 단계에 머물고 말았는데 4.19 혁명을 겪으면서 우리 신동엽 시인 같은 분을 만나고 이러면서 진달래꽃의 이미지가 새롭게 혁명성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시인들에게서 간과되었던 새로운 이미지들이 추가되면서 우리의 말이 좀 더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52년 동엽은 아버지의 도움도 마다하고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한다. 전쟁 후 서울로 올라온 그를 맞아준 것은 황폐한 거리, 메마른 인적, 그리고 우수와 고독이었다. 도남동의 헌 책방에 갇혀서 죽음의 유혹과 싸우며 지냈던 신동엽. 여느 평범한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그도 사랑을 갈구했다. 한 여성과의 사랑 속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여고 3학년의 소녀 인병선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일하던 도남동의 책방에서였다. 동엽이 병선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은 한 젊은이가 연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 3년 동안의 연애 끝에 1956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동엽과 병선.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게다가
국민 방위군 시절에 얻은 디스토마가 도져서 집안은 먹구름이 개일 날이 없었다. 역시 그분이 그 병마에 시달리고 결혼 얼마 안 돼서 바로 디스토마가 폐디스토마를 이제 각혈을 하시고, 그래서 주산 그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다가 사표를 내시고 부여로 가시고, 저는 또 아이 그 맏딸 데리고 서울 어머니한테 왔거든요. 그게 57년인데 57년 말서부터 58년 말까지가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니까요. 그런데 59년 초에, 그러니까 신춘문회에 이제 입상이 되시고 그해 5월에 우리 큰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경사가 겹쳐서 그게 하나의 그 어떤 서방이 돼서 집안에 그때부터는 그 평화와 안정이 좀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겨우 시인 등록이 된 셈인가 보고 조선일보에 입선이 된 무렵, 이럴 때 옆에 있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만 그럴 수 없는 처지가 가슴 아프고, 경과 새생명 석, 이렇게 불러보느라면 석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세의 짧은 삶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많은 추억을 남겨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혹시 그 도남동에서 서너 군데 새방을 전전하다가 62년에 비로소 정착한 곳. 써서 세워놓으면 안 될까? 그쪽 데스크하고 이 데스크하고 중간 정도에. 근데 이제 전망 좋은 데만 얻어가지고 무제한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네가 깐났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가 빨래가 많은데 물이 밤중에 12시나 돼야 개가 나와. 이 고지대기 때문에. 크기는 그때 클 것 같아. 그때 우리는 이렇게 큰 장난이 없었으니까 조금 넓게 썼을 거야. 아, 그것도 있겠다. 저쪽에 캐비넷 하나 있고 예. 이쪽에 아니야 3층장 같은 건 있지가 않고 그 저기 뭐야 화장대 이만한 거. 우리 그 문간방에 저쪽 아파트 문간방에 있던 그거 있지. 그거 있었고 저쪽에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뭐 있었고 그러고는 그러니까 이보다는 조금 넓게 썼지. 그 저녁 때는 여기다가 이불을 이렇게 쌓아놨었거든, 자려고. 그러면 나는 그 위에 올라가 앉아있고, 친구분하고 여기서 이제 술 드시고. 술 먹은 얘기만 하고. 김 뺏어 먹고. 도남동에서 신동엽은 생활의 안정을 찾는다. 낮에는 시를 쓰고 밤에는 명성여고 야간부 국어교사로 나갔다. 삼남매 중 누가 앓기라도 하면 밤새워 간호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다정한 아버지 신동엽. 그러나 생활인으로서 그는 결코 유능한 편이 못 되었다. 집안에 못 하나 박을 줄 몰랐던 신동엽. 그리고 이렇게 기대 이불이나 그 아랫목에 이렇게 기대서 예. 목을 이렇게 꺾고 누워서 아래로 들어가고서 이렇게 쓰기를 잘하고 이제 그랬지. 그리고
금강 쓰실 때는 이제 너희들이 어리고 나니까 어디 가셨었죠? 저기 어디?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때 영화 저 호텔인가 뭐 영화인가 한 열흘 계시다 오셨어요. 오 아름다운 노을. 저 노을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오 아름다운 하늘. 저 하늘을 볼 때 어떻게 이 세상 서러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전봉주는 목매기 직전 한마디의 말을 남겼다. 하늘을 보아라. 장편 서사시 금강은 녹두 장군의 이 올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1894년 전라도 고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의 농민이 골기한 통합혁명은 봉건적 착취와 외세의 억압에 대항해서 일어난 최대의 민중봉기였다. 우금치의 혈전을 계기로 농민군은 패배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신동엽은 여기에서 3.1운동을 거쳐 4.19 혁명으로 이어져온 민중의 벌거벗은 참모습을 보았다. 사.19는 우리 민족의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중 속에서 잠깐 빛났던 그 영원한 것의 실체를 찾아 헤매기로 결심했죠. 그때 통합혁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없는 곰나루. 저 물결은 동학년의 아우성이었고 우리들의 발밑에 너와 나의 가슴 속에 쉬지 않고 흐르는 영원의 강이었다. 푸른 솔과 죽창으로 상징되는 동학 농민의 함성은 신동엽에 의해서 도도한 강물의 흐름으로 형상화되었다. 오, 무서운 감격이여 반란이여. 오, 무서운 힘이여 신이 나는 모임이여. 내일은 공주, 모레면 수원, 글피면 한양성. 청주의 한모다풀, 양반성의 전령이여. 조국의 해방이여, 백성의 해방이여. 산의 벽과 산의 벽이 마주 울고 역사와 노도가 산을 문질렀다. 꽃도 나무도 돌도 강물도 일제히 머리를 나풀거렸다. 오, 벌거벗고 싶은 감격이요. 오, 위대한 반란이요. 꿀과 젖이 흐르는 땅, 꽃과 과일이 만발하는 강산이요. 눈빛과 웃음이 어우러지는 땅,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세상. 우금치 전투를 고비로 통합혁명은 끝나고 서사시 금강도 역사는 조금씩 진전하는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마무리된다. 한편으로는 불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싸우는 민중의 모습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맑은 하늘의 이상을 제시하였던 서사시 금강. 분노와 저항의 시로서 핵심에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한국 민중시의 전형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시인들이 장편시를 별로 쓰질 않고 서사시도 별로 많지가 않고 더구나 이런 동학을 주제로 한다든가 민족적인 관점에서의 서사시가 없던 시점에서 그러한 작품을 썼다는 것. 그러면 그 안에 좀 많은 감동적인 대목과 시행들이 있다는 것. 이런 데 의의를 두겠고요. 좋은 문학이라는 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늘 빛을 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강은 지금 우리가 80년에 그 광주 항쟁을 겪고 나서 읽어봐도
그 당시에 그 발표됐을 때 당시보다도 더 값진 어떤 의의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에 의해서는 그 서정적 양식이 서사시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그 서사적인 시에서 서정시적인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오히려 더 그 형식 면에서도 풍요성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민족이 하나 있고, 민족이라는 알맹이가 하나 있고, 그 민족이 반에서 반봉건 뭐 싸움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 중에서 어떤 그 계급 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싸움을 수행할 것인가를 일제하게 통찰하는, 그리고 60년대의 한계소에 매몰되지 않고 70년대까지 바라봤던, 푸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종로가라는 시로 등록했지만 푸하 1번이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거기는 웬 소년이 고구마 봇다리를 쥐고 서울의 상동에 비를 쫄쫄 맞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7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우리 그 노동자들, 그 반회세 자주화 싸움의 새로운 주체로서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는데, 밤 11시 반, 종로 5가 내거리,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통금에 쫓기면서 대포잔의 하루의 노동을 위로한 작답소, 가시오판 옆 화사한 네온 아래 무거운 멜빵 새끼줄로 얽어맨 소년이 나를 붙들고 길을 물었다. 충청남도 공주 동열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말씨였을까? 죄 없이 크고 맑기만한 소년의 눈동자가 내 콧등 아래서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화 벗어들고 바삐바삐 지나가는 인파에 밀리면서 동대문을 물었다. 등에 짊어진 부대자루 속에선 먼 길 여행한 고구마가 고구마끼리 얼굴을 맞부비며 비에 젖고, 노동으로 지친 내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찬 서울 거리. 온갖 향락과 외래 문화가 일상화된 서울 생활은 신동엽에겐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서울아, 너는 조국이 아니었다. 500년 전부터도 떼내버리고 싶었던 맹장. 유작시 서울에서 신동엽은 비통한 한숨으로 이렇게 노래했다. 서울의 고층 건물들을 갈아엎고 그 광활한 땅에 보리밭을 일구는 꿈을 꾸었던 만년의 신동엽. 앞마을과 뒷마을이 한 식구가 되고 서로 힘을 매주고 쌀과 떡을 아침 저녁으로 나누는 평화의 세상. 그것은 시요 꿈이요 낭만이었다. 그러나 동엽은 있는 그대로의 서울을 사랑할 줄 알았다. 어디선가 고향을 잃은 누군가의 누나가 공장에 다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농마주의 소년의 부은 눈길이 관수동 뒷거리를 헤매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1969년 4월 7일 동엽은 39세의 한창 나이에 간암으로 동선동 자택에서 숨을 거둔다. 여행을 떠나듯 우리들은 인생을 떠난다. 이미 끝난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이 시간의 물결 위 잠 못 들어 뒤채이고 있는 병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만이 절대한 것.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망명이라고 표현했다. 1960년대 암울했던 시대는 한 정직한 시인을 망명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망명의 한 시절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시인의 무덤가에 인근 부대의 총소리가 요란하다. 육사의 절규에 소월의 미녀조를 합해놓은 듯한 그의 시는 껍데기와 새부치의 소리가 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참된 평화의 그날이 오면 따뜻한 서정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아름다움의 시로서 새로이 기억될 것이다. 시인의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도로 돌아와 다시 지상을 가는 길이다. 오늘의 시인들은 오늘의 강산을 헤치면서 오늘의 내면을 직시하는 민족의 예언자, 백성의 시인이 돼야 한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